똑똑히 봐라. 니놈들이 방금 지옥문을 열었으니. 피투성이가 된 소녀를 등 뒤로 숨긴 채 굉음을 내며 달려드는 거대한 포클레인 앞을 가로막은 허름한 폐지 줍는 노인. 세상 사람들은 그를 힘없는 거지라 조롱하며 짓밟았지만 그 떨리는 낡은 점퍼 속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벼랑 끝에서 시작된 100억 자산가의 핏빛 참교육.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4시의 겨울 달동네를 아십니까? 가로등마저 힘없이 깜빡거리는 그 시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칼바람이 골목을 휘감아 도는 그 순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언덕 위 달동네에서는 두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17살 여고생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또래 친구들처럼 화장대 앞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 대신 낡은 신문 배달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조끼 주머니에서는 고무줄로 묶인 신문 배달 목록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대문에 붙어있는 빨간 딱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권 추심 경고장이었어요. 수진이는 얼어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딱지를 떼어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왔지만 이웃들에게 들킬까봐 재빨리 주머니 속에 구겨 넣었죠. 으흠. 안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가서 물 한 그릇을 떠왔어요.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고 조심스럽게 물컵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지만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수진이는 속삭이듯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수진이는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수진이는 낡은 오토바이에 신문 묶음을 싣고 엔진을 걸었어요. 두 번째 그림자는 바로 강영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독한 노인네, 땅 안 파는 알박이 영감이라고 수군거렸어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강영감만 혼자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는 욕심쟁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강영감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서 걸을 때마다 땅만 바라보게 되었죠. 강영감의 리어카 바퀴는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게 골목을 울렸습니다. 즉, 저 영감탱이 또 나왔네. 가끔 일찍 일어난 동네 아주머니들이 혀를 차며 지나갔지만 강영감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폐지를 주우며 언덕을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때가 꼬질꼬질하게 끼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쩐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신문을 배달하며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전날 밤 내린 눈이 살얼음으로 변해서 오토바이 바퀴가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수진이는 속도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앞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강영감이었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살얼음 낀 언덕길에서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강영감은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붙잡고 있었지만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리어카는 점점 더 빠르게 뒤로 밀려내려왔고 강영감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강영감이 리어카에 깔리고 말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생각할 틈도 없이 오토바이를 내팽개쳤습니다. 오토바이가 도로 한쪽에 넘어지며 쿵소리를 냈지만 수진이는 이미 강영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신문 묶음이 바닥에 흩어졌고 신문지들이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수진이는 미끄러지는 리어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으로 리어카를 막아섰어요. 리어카의 무게가 수진이의 어깨와 등을 짓눌렀습니다. 발이 살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며 뒤로 밀렸지만 수진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교복 치마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무릎이 얼음 바닥에 쓸리며 까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있는 힘을 다해 리어카를 밀어 올렸습니다. 강영감도 정신을 차리고 함께 힘을 보탰어요.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침내 리어카가 평평한 곳에 멈춰섰고 두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허. 수진이의 숨소리가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손바닥이 얼음에 긁혀 피가 배어나왔고 무릎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통증보다 강영감이 다쳤는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영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혹시 강영감이 화가 난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강영감이 무척 무뚝뚝하고 남의 도움을 싫어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강영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눈물이었습니다. 강영감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가씨. 강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뭔가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다치실 뻔했잖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영감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니야. 내가 폐를 끼쳤구나. 강영감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그런 강영감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도 배달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같이 가요. 혼자는 무거우시잖아요. 그 말에 강영감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얼굴을 드러낸 강영감은 수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처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강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강영감을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은 함께 리어카를 밀며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냐? 강영감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이요. 박수진이에요. 수진이. 좋은 이름이구나. 강영감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언덕을 올랐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주황빛이 달동네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강영감과 수진이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종종 강영감을 도와 폐지를 실었고 강영감은 무뚝뚝하지만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우연 같은 필연이 있습니다. 수진이가 그날 아침 강영감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는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남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곧 엄청난 기적을 불러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운 일상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수진이와 강 영감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 달동네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어요. 회색빛 구름이 달동네를 짓누르듯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오후 4시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방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요즘 들어 강 영감이 가끔씩 오늘 날씨 좋구나, 조심히 가거라 같은 짧은 말을 건네기 시작했거든요. 무뚝뚝한 강 영감의 그런 작은 변화가 수진이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수진이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골목이 왁자지껄했거든요. 수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수진이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색 그랜저 세대가 좁은 골목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비싼 차들이 지나가면서 튄 흙탕물이 골목 담벼락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 주변으로 덩치 큰 남자들이 서너 명 서 있었어요. 모두 검은 점퍼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수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수진이를 보더니 급히 다가왔어요. 수진아, 빨리 집에 가거라. 저 사람들 건설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래. 재개발 관련해서 온 것 같은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향하려 했어요. 하지만 문득 강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강 영감의 집도 이 골목 안쪽에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가방을 집 앞에 내려놓고 강 영감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 수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강 영감의 집 앞에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값비싼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큰 키에 배가 불룩 나와 있었고 얼굴에는 오만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건설회사 사장 박태수였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박태수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수진이는 숨을 죽이며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나가시오. 여긴 내 집이야. 강 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강 영감의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박태수와 그의 부하들이 멋대로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 영감은 문 앞에서 가로막고 서 있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집? 이딴 판잣집이 집이야? 이거 곧 싹 밀어버릴 건데 뭘. 박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강 영감을 밀쳐내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강 영감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안 돼, 들어오지 마. 강 영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강 영감의 아내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전에 한번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강 영감이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놓고 절을 하곤 했거든요. 사진 속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 마누라 사진이네. 죽은 사람 사진 붙여놓고 여기서 뭐하냐? 곧 다 부술 건데. 박태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박태수가 구두를 신은 발로 그 액자를 툭 걷어찼습니다. 아! 강 영감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쨍그랑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쳤습니다. 강 영감이 허겁지겁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액자를 주워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강 영감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베었는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강 영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사진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담벼락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17살 여고생이 덩치 큰 남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박태수와 그의 부하들이 수진이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너 누구냐? 박태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다리로 강 영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깨진 액자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강 영감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강 영감은 수진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가거라. 위험해. 강 영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박태수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박태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이 어린 것이 감히? 박태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강 영감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야, 저 애 좀 치워. 박태수가 부하 하나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다가오더니 수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아파요.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강 영감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손 놔. 아이한테 손대지 마. 강 영감이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남자가 강 영감을 밀쳐내자 강 영감이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달려가 강 영감을 부축했어요. 참나, 시간 낭비하게 만드네. 박태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봉투가 강 영감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내일 낮 12시까지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이 동네 싹 밀어버릴 거야. 불법이든 합법이든 난 상관없어. 알았지? 박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강 영감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이 판잣집 하나 지키려다 다 죽을 줄 알아. 박태수와 부하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검은 그랜저들이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매캐한 매연 냄새만 남았습니다. 수진이는 강 영감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강 영감의 손은 아직도 깨진 액자를 붙들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 영감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미안하구나. 내가 다칠 뻔했어. 강 영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깊고 어두운 하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면서 수진이는 강 영감의 주먹을 봤어요. 강 영감의 주먹이 너무 세게 쥐어져서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오후 달동네에 들이운 그림자는 단순한 재개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폭풍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수진이에게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박태수가 강 영감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떠난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강 영감의 떨리는 손과 깨진 액자를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진이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일만 맴돌았거든요. 배달을 마치고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낡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건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수진이는 묘한 시선들을 느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수근수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교실로 향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웅성거리던 소리가 딱 멈췄어요. 모든 아이들이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어리둥절한 채로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친구 미영이가 수진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아?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응? 무슨 일인데? 미영이는 대답 대신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수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학교 단체 채팅방이 열려 있었어요. 수진이는 화면을 내리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채팅방에는 수진이를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거든요. 박수진 진짜 도둑 맞음. 거지라더니 진짜였네. 걔네 집 재개발로 밀린데 키읔키읔. 수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글들을 올린 걸까요? 수진이는 화면을 위로 올려 처음 글을 올린 사람을 확인했어요. 박민재였습니다. 박태수의 아들이자 이 학교에서 가장 권력이 센 아이였죠. 민재가 왜?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수진아, 조심해. 민재 아빠가 건설회사 사장이잖아. 내가 어제 뭐 했다며? 그제야 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박태수가 강영감의 집에 갔을 때 수진이가 막아섰던 일, 그걸 민재가 알게 된 거예요. 아마 박태수가 집에 가서 아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민재는 수진이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거였죠. 일어나봐.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였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돌리자 민재가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잔인했어요. 민재의 뒤로 4-5명의 아이들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나? 수진이가 자신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응, 너. 일어나라니까. 수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버텼어요. 민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수진이의 책상 위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열더니 안에 든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교과서, 공책, 필통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수진이는 급히 무릎을 꿇고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수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민재가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제 우리 아빠한테 대든 거 사과해.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싫어. 잘못한 건 내 아빠야. 교실이 숨죽였습니다. 아이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인연이 지금. 그 순간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향한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수진이는 한 글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식판을 들고 급식실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식욕이 없었지만
아침을 거른 터라 뭐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급식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수진이를 툭 쳤어요. 미안. 돌아보니 민재의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부러 친 게 분명했어요. 수진이는 참고 넘어갔습니다. 밥을 받아 자리를 찾았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그냥 둘 리 없었죠. 민재와 친구들이 수진이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민재가 수진이 바로 옆에 섰습니다. 야, 박수진. 민재의 목소리가 급식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판만 바라보고 있었죠. 너 거지 냄새 진짜 심하다. 밥 못 먹겠어. 민재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너네 집도 곧 밀린다며? 그럼 진짜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민재의 말에 급식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갑자기 수진이의 식판을 툭 쳤습니다. 식판이 기울어지며 국물이 수진이의 교복 치마에 쏟아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허벅지를 적셨습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급식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의 치마는 국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바닥에는 밥알이 흩어져 있었어요. 민재는 손을 들어 보이며 악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 실수야, 실수.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급식실 아주머니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수진이는 식판을 그냥 두고 급식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수진이는 눈물범벅이었어요. 교복은 엉망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수진이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강 영감을 도운 게 잘못인가요? 수진이는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어요. 수진이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다른 반이라 없었지만 민재 무리 중 몇 명이 같은 반이었어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자리에 앉아 가방을 열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반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 지갑 없어졌어. 한 여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내 지갑도 없어. 진짜? 나도 그런데? 교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급히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모두 자리에 앉아. 지갑 잃어버린 사람은 손 들어봐.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가방 검사를 할 거야. 모두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놔. 수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선생님이 한 명씩 가방을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차례를 기다리며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드디어 선생님이 수진이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가방 열어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교과서, 공책, 필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 제일 밑바닥을 뒤지던 선생님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뭐야? 선생님이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지갑이었습니다. 그것도 5개나 되는 지갑이 수진이 가방 밑바닥에서 나온 거예요. 저거 제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교실은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박수진이었어? 도둑이었네.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선생님, 진짜 아니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수진이의 가방에서 나온 지갑들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일단 교무실로 가자. 수진이는 멍한 상태로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진이는 깨달았어요. 이건 누군가 꾸민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였어요. 교무실에서 선생님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수진이는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잖아. 내 가방에서 나왔어. 누가 넣은 거예요? 전 정말 안 했어요. 수진이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저 한숨만 쉬었어요. 일단 부모님 모시고 와. 이건 심각한 문제야. 그날 저녁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전화가 갔고 아픈 어머니가 학교까지 오셨어요. 어머니는 기침을 하며 교무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실수를.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내가 안 했다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수진이를 말리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수진이와 어머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는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강영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보자 강영감이 다가왔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냐? 강영감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강영감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강영감은 수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알아. 내가 그럴 애가 아니란 거.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영감은 말없이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수진이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아직 따뜻한 붕어빵이 들어있었어요. 먹어라. 울지 마. 세상이 다 내 편이 아닌 건 아니다. 강영감의 투박한 위로였습니다. 수진이는 붕어빵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절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 학교는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권력 앞에서 진실은 묻히고 약자는 짓밟히는 곳. 그게 바로 수진이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진이에게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었어요. 학교에서 도둑으로 몰린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내일 학교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의 손가락질, 선생님들의 차가운 시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진이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나갔어요.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어요.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강영감의 집 앞을 지나쳤어요.
평소 같으면 인사라도 하고 갔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그냥 지나가려 했죠. 수진아. 강 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멈춰 섰어요. 고개를 들자 강 영감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영감은 수진이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학교 가기 싫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강 영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쉬어라. 내가 학교에 전화할 테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강 영감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지금 무너지면 안 돼. 하루 쉬면서 생각 좀 정리해. 강 영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영감은 수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 영감의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안은 깨끗했어요. 강 영감이 수진이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따뜻한 거 끓여올게. 강 영감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강 영감 부부의 옛날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 영감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옆에 서 있는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수진이는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이 짠해졌어요. 잠시 후 강 영감이 뜨거운 수정과를 들고 왔습니다. 수진이는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떡하죠?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영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힘 있는 놈들이 약한 놈들을 짓밟는 게 세상이지.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영감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강 영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꺾여서는 안 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강 영감을 바라봤어요. 강 영감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가 장담해. 강 영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는 강 영감의 집에서 쉬었습니다. 어머니께는 강 영감이 전화를 드렸고 학교에도 연락을 했어요. 수진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나자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비가 많이 오네. 수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강 영감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아, 집에 가야 하는데 이 비에 어떡하냐? 강 영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강 영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네 집 반지하잖아. 이렇게 비 오면 물 차? 수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집이 반지하라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오르곤 했어요. 아픈 어머니 혼자 계신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강 영감이 손을 내저었어요. 내가 먼저 가볼게. 너는 여기 있어. 강 영감이 우비를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강 영감이 돌아왔습니다. 우비를 벗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모셔왔다. 집에 물 찼더라. 수진이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젖은 옷을 입고 서 계셨어요.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수진아, 괜찮니? 엄마, 괜찮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영감이 말했어요. 어서 들어와. 옷 갈아입어야지. 강 영감은 어머니께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수진이는 강 영감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일이지. 강 영감은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생강차를 가져왔어요. 어머니와 수진이는 그걸 마시며 몸을 녹였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강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 강 영감이 수진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강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강 영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강 영감이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나도 젊어서는 돈밖에 몰랐습니다. 강 영감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만 미쳐서 집도 돌보지 않았죠. 아내가 아플 때도 곁에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어머니는 강 영감을 바라봤어요. 강 영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가 죽기 직전에 이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내가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석 달도 안 돼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강 영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수진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후로 저는 이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곳이니까요.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추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강 영감이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를 보니까 젊은 시절 내 모습이 보여. 열심히 살지만 세상은 냉정하지. 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수진이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 영감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아. 내가 힘들 때 내가 있을 거야. 우리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강 영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수진이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천둥이 하늘을 갈랐어요. 하지만 강 영감의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밤을 보냈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잠들었어요. 강 영감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비 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강 영감은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갔습니다. 옷장 제일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구형 폴더폰 한 대가 들어 있었어요. 강 영감은 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강 영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만 울렸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영감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김비서냐? 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비서라는 사람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영감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준비해라. 내가 직접 나가겠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김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영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래. 박태수라는 놈 조사했지? 네, 회장님. 모든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7시에 달동네 입구로 와. 그리고 강 영감이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어요. 조용히 해.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영감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폰을 다시 상자에 넣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강 영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마치 맹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강 영감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태수, 내 놈이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건드렸어. 강 영감의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더 큰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법입니다. 폐지를 줍는 초라한 노인, 강 영감.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내일 아침이 밝으면 이 달동네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아침이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아침이죠. 수진이에게 그날 아침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아침이었어요. 수진이는 강 영감의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만큼은 무거웠어요. 오늘은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어제 하루 쉬었으니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죠. 수진아, 일어났니?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젯밤보다 얼굴색이 좀 나아 보였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학교 가야 돼요. 그래, 알아. 오늘은 괜찮겠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어요. 학교에 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진이는 가방을 메고 강 영감의 집을 나섰습니다. 강 영감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강 영감의 눈빛이 평소보다 날카로워 보였거든요. 수진아, 조심해서 다녀와. 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수진이는 인사를 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8시 30분쯤이었어요.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수진이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수군수군 속삭이며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저기 박수진이다. 도둑년이 왔네. 귓가에 들리는 속삭임들이 수진이를 찔렀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교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수진이를 보더니 손짓으로 불렀어요. 박수진, 나 좀 따라와. 수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선생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교장 선생님이 너 보자고 하셨어. 네? 왜요? 수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어제 학부모회장님이 학교에 찾아오셨어. 박민재 어머니 말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 어머니라면 박태수의 아내잖아요.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건 교장실에 가서 들어봐. 나도 잘 모르겠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다리로 교장실로 향했어요. 교장실 문 앞에 서니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교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 소파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민재의 어머니였습니다. 박수진 학생, 앉아. 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진아, 어제 일에 대해 부회장님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셔. 교장이 말했습니다. 민재 어머니가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걱정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교장 선생님. 도둑질을 한 학생이 우리 민재랑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재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만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저 안 했어요. 누가 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뭐, 이것 봐요, 교장 선생님.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민재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아, 증거가 있잖니. 내 가방에서 지갑이 나왔어. 그건 누가 넣은 거라고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어머니는 비웃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어쨌든 교장 선생님, 저 애를 퇴학시켜야 합니다. 퇴학이요? 수진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좀. 교장 선생님, 우리 남편이 이 학교 이사장님이랑 친척이신 거 아시잖아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민재 어머니의 협박이었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장이 입을 열었어요. 박수진 학생, 자퇴서를 쓰는 게 어떻겠니? 네.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퇴요? 제가 왜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왜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데요? 수진아,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여기 있으면 내가 더 힘들 거야. 교장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위한 게 아니라 학교를 위한 거였죠. 수진이는 온몸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담임 선생님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수업 중에? 교장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수진 학생 어머니가 위독하시대요. 뭐라고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병원비가 밀려서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할 뻔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대요. 지금 당장 오래요. 수진이는 가방도 챙기지 않고 교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학교 밖으로 나갔어요.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울면서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 원무과로 갔습니다. 직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수진 학생 보호자시죠? 병원비 300만 원 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중으로 퇴원 조치됩니다. 지금 우리 엄마 위독하다며요. 그래도 병원비는 내셔야죠. 직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수진이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발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래서 갚을게요. 안 됩니다. 이미 석 달이나 밀렸어요. 수진이는 직원의 바지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차갑게 뿌리쳤어요. 수진이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발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난의 무게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조차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수진이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워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켜야 할 것을 빼앗겼을 때입니다. 수진이가 병원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을 그 시각, 달동네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박태수가 어제 말한 마감 시간이었죠. 강 영감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박태수가 던지고 간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장은 찍지 않았습니다. 영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그랜저가 들어섰어요. 차에서 박태수와 용역 깡패들이 내렸습니다. 5명이나 되었어요. 나가시오. 이건 내 땅이야. 강 영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비웃었어요. 내 땅? 곧 내 땅이 될 건데? 시간 다 됐어. 도장 안 찍을 거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박태수가 손짓을 했습니다. 용역들이 강 영감의 집으로 다가왔어요.
강 영감이 두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안 돼. 여긴 못 들어와. 이 고집불통 영감탱이가. 용역 중 한 명이 강 영감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강 영감이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땅에 쓸리며 피가 났어요. 할아버지.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병원에서 달려온 수진이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수진이는 넘어진 강 영감에게 달려갔습니다. 강 영감을 부축하며 일으켰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아, 너 학교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다치셨잖아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영감의 손에서 피가 흘렀어요. 수진이는 자기 교복 소매로 강 영감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오, 이거 보게. 도둑년이 또 나타났네. 박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박태수를 노려봤어요. 당신들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노인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것 봐, 말투 좀 봐. 역시 거지 새끼는 버릇이 없네. 박태수가 손가락으로 수진이를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수진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야, 저 애들 치워. 박태수의 명령에 용역들이 움직였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수진이와 강 영감을 향해 다가왔어요. 수진이는 강 영감을 등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비켜요. 우리 할아버지 건들지 마. 하지만 용역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요. 아파요. 시끄러워. 용역이 수진이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담벼락에 부딪혔어요. 어깨가 벽에 부딪히며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이 손 놔. 아이한테 손대지 마. 강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용역들은 웃으며 강 영감의 리어카를 집어들었습니다.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들어 올렸어요. 이게 뭐야? 쓰레기 수레네. 용역이 비웃으며 리어카를 던져버렸습니다. 리어카가 땅에 떨어지며 폐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강 영감이 모은 폐지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안 돼. 강 영감이 기어가며 폐지를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이 강 영감을 밀쳐냈어요. 강 영감이 다시 진흙탕에 넘어졌습니다. 낡은 옷이 흙탕물에 젖었어요. 박태수가 강 영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박태수가 담배꽁초를 강 영감의 머리 위로 튕겼습니다. 담배꽁초가 강 영감의 머리에 떨어졌어요. 강 영감이 움찔했습니다.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이 판잣집 하나 지키려다 죽을 줄 알아? 박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건들지 마. 수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박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태수의 바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박태수가 귀찮다는 듯 수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어휴, 진짜 징그럽네. 박태수가 발로 수진이를 찼습니다. 구두 끝이 수진이의 배를 가격했어요. 수진이가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바닥을 굴러 담벼락에 부딪혔어요. 으윽. 수진이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찢어졌어요. 피가 흘러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강 영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 영감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진이에게 달려갔어요. 수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정신 차려. 강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피 묻은 얼굴로 강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 영감은 수진이를 꼭 안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수진아.
강 영감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깊고 어두운 분노가 강 영감의 몸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강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태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약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살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내 놈들. 강 영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박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왜 영감? 뭐 어쩔 건데? 강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이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평생 참으며 살려 했건만. 강 영감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내 놈들이 기어이 지옥문을 여는구나. 강 영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박태수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뭐? 지옥문? 헛소리 작작해, 영감. 포클레인 불러. 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골목 밖에서 포클레인의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거대한 중장비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영감은 수진이를 아는 채 자신의 집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수진이를 등 뒤로 숨겼어요. 포클레인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수진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영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팔을 벌려 집을 막아섰습니다. 포클레인의 삽이 강 영감의 집 기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요. 강 영감은 그 한계를 넘어섰어요. 이제 세상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본 적 있으십니까? 포클레인이 강 영감의 집을 치려던 바로 그 순간 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헬리콥터 소리와 엔진음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황금빛 트럭 5대가 들어왔어요. 뒤로 마이바흐 세단 10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와 경호원들이 강 영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 영감이 점퍼를 벗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위험 있는 남자로 변했어요. 김비서, 저 인간이 누군지 알지? 네, 박태수입니다. 불법 철거로 고소건이 15건입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나는 대한성그룹 명예회장 강동원이다. 자산 100조 원이 넘는 재벌이었습니다. 트럭 날개가 열리자 만원권 지폐가 산처럼 쌓여 반짝였어요. 돈? 그까짓 종이 쪼가리 때문에 사람을 쳐? 아니면 내 회사를 가져갈까? 대상건설은 우리 은하은행에서 8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형사 처벌받으면 즉시 회수됩니다. 박태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대출금 회수 통보가 왔어요.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박태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진짜 힘은 사람이야.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쓰는 힘이지. 강 영감이 수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늦었구나. 수진이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김비서, 저 인간들 경찰에 넘기고 재개발 취소시켜. 경찰들이 박태수와 용역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태수가 용서를 빌었지만 강 영감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놈이 이 아이를 발로 찼을 때 생각했어야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개발은 없습니다. 이 동네는 그대로 남을 겁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진아, 이제 괜찮아. 내 어머니도 내가 책임질게.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강 영감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강 영감은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황금빛 트럭이 반짝였지만 가장 빛나는 건 두 사람의 미소였어요. 여러분,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는 햇살이 찾아옵니다. 박태수가 경찰차에 실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달동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약속을 지켰어요. 수진이의 어머니는 최고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이었어요. 최고의 의사들이 어머니를 치료했고 3일 만에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수진아,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 어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진짜예요. 강 할아버지가 다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학교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민재는 전학을 갔어요. 부녀회장이었던 민재 어머니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괴롭혔던 교장과 담임 선생님은 파면됐어요.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수진이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힘들었지?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우리 학교가 너를 지켜줄 거야. 교장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학교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강 회장이 직접 병원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보며 강 회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늦은 소개입니다만 저는 강동원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강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은혜라니요. 제가 받은 게 더 많습니다. 수진이가 제게 사람 사는 이유를 일깨워줬어요. 강 회장은 어머니와 수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달동네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수진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이 아닌가요? 잠깐 들를 곳이 있단다. 차가 멈춘 곳은 깔끔한 주택가였습니다. 새로 지은 듯한 2층 집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강 회장이 수진이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수진아, 이게 내 집이다. 네. 수진이가 놀라 눈이 커졌어요. 강 회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옛집을 리모델링 했단다. 추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지. 아버지가 살던 그 집 그대로야. 다만 좀 더 튼튼하고 따뜻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의 냄새였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고 아버지가 쓰던 책상도 그대로 있었어요.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아버지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제는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강 회장이 수진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수진아. 오늘 저녁 초대해줘서 고맙구나. 거실에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밥상을 둘러앉았어요. 강 회장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밥을 먹어본 게 정말 오래됐습니다. 어머니가 강 회장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어요. 회장님,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저를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수진이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장학금 받아요. 전교 1등 했거든요. 강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 정말 대단하구나. 밥을 먹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함께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진짜 가족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강 회장이 수진이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 대학 학자금이란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전 그냥 할아버지랑 엄마랑 여기서 살고 싶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가 강 회장을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여러분,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100억의 재산을 가진 강 회장도 가난했던 수진이도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달동네 언덕 위 집에서는 오늘도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과 신문을 배달하던 소녀가 만들어낸 기적. 그 따뜻한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